저는 박선희입니다. 올해 65이 되었고 인천 주안시장에서 작은 참기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가 고향이지만 어릴 때 인천으로 올라와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 되었죠. 오른쪽 턱에 있는 작은 흉터만 빼면 평범한 시장 상인일 겁니다. 하지만 이 흉터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봄바람이 시장을 스치던 2024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아침 일찍 가게로 찾아왔어요. 37인 지은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엄마, 저 올해 안에 서울로 이사해야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이라고 했어요. 관악구나 구로구 쪽으로 이사해서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손자를 키우고 싶다는 거였죠. 게다가 지은이 자신도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문제네요. 최소 1억 8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지은이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참기름방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하루하루 벌어 하루하루 사는 처지였거든요. 통장을 뒤져봐도 모아둔 돈이라고는 기껏해야 몇 백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큰 소리를 쳤지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혔어요. 지은이가 돌아간 후 홀로 가게에 앉아 걱정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희 씨 안녕하십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도성만이었습니다. 63인 도성만은 우리 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이면서 동시에 협동금고 이사를 겸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웃는 얼굴에 정중한 말씨로 상인들 사이에서는 착한 사장님으로 통했죠. 회장님 어쩐 일로 이런 곳까지. 아,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지은이 씨가 나가는 걸 봤는데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더군요. 도성만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지은이와 제가 나눈 대화를 들은 건 아닐 텐데도 분위기만으로 상황을 파악했거든요. 딸이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문제라서요. 아, 그렇군요. 요즘 젊은 분들이 다들 그런 고민을 하시죠. 그런데 선희 씨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저리 대출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협동금고 이사로 있다 보니 이런 일에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도성만의 제안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쾌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의 성이 도라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아주 오래전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났던 회계 담당 직원의 성도 도였거든요. 하지만 흔한 성씨이니까 우연의 일치겠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성만이 돌아간 후에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분명 좋은 제안인데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죠. 오른쪽 턱의 흉터가 유독 가렵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참기름을 짜는 일은 참을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서두르면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깨를 볶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고 짜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성을 들여야 해요. 저는 늘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름은 눌러 짜야 맛이 난다.
이 말이 제 인생의 철학이기도 했어요. 무엇이든 끝까지 파고들어야 진짜 맛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협동금고 이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대출 받을 때 들었던 이자율이랑 실제로 나가는 돈이 좀 달라요. 뭔가 더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손님의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에 민감했던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주판대회에서 상을 탈 정도로 계산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혹시 대출 안내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손님이 가져온 협동금고 대출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자율 계산표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소수점 자리 반올림이 묘하게 조작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숫자에 민감한 제 눈에는 금방 들어왔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이 계산대로라면 분명히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 친구인 오미경을 찾아갔습니다. 미경이는 저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기였어요. 현재는 시장 상인회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었죠. 말수는 적지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경아, 혹시 상인연합 장부 좀 볼 수 있을까? 왜? 무슨 일이야? 제가 협동금고 이자 문제에 대해 설명하자 미경이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조합 사물함은 회장만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미경이의 말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딸의 전세 문제도 급하고 협동금고 이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6년 여름 제가 27살 때의 일이었죠. 그때 저는 인천의 한 방직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웅웅거리는 가운데 저는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공장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비상문 쪽으로 몰려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비상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었던 겁니다. 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해야 해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불길이 점점 번져오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출구를 찾아 헤매다가 오른쪽 턱에 화상을 입었죠. 다행히 소방차가 와서 구조되었지만 그날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회계 담당 대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도성만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였죠. 선희 씨, 이번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분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도성만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상문을 잠가놓고 근로자 탓을 하다니요.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위로금을 드릴게요. 괜히 길게 끌면 모두에게 좋지 않잖아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소송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봤어요. 도성만이 인건비 장부를 정리하는 걸 봤는데 제가 주판으로 계산해 본 수치와 맞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요, 이 숫자가 좀 이상한데요. 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회계는 복잡한 거라서요. 도성만은 대충 넘어갔지만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의 도성만과 지금의 도성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도 같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딸 지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전세 계약 가계약을 한 달 안에 해야 해요. 좋은 집이 나왔는데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한 달 안에 1억 8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어요. 도성만의 저리 대출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꼭 해결할게. 지은이를 보내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보자고요. 제 인생 철학대로 눌러서 진실을 짜내자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야시장 정산 봉사를 자청했습니다. 상인연합에서 하는 일인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했거든요. 이 일을 하면 정산표나 영수증 사본에 접근할 수 있어서 협동금고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날 밤 정산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숫자와 입금 시간대를 하나하나 체크해 봤더니 뭔가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매번 밤 11시 32분에 고정적으로 이체되는 돈이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요? 수취인을 확인해 보니 SM상사라는 회사였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명이었어요. 그런데 SM. 혹시 도성만의 이니셜인가 싶어서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연속으로 일주일간 정산 봉사를 하면서 패턴을 파악했어요. 분명히 협동금고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SM 상사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래가 정식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혼자 중얼거리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미경아, 혹시 SM 상사라고 들어봤어? SM 상사. 처음 들어보는데. 왜? 아니야, 그냥.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가게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가게라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았거든요. 특히 뒤편에 있는 낡은 서랍장은 10년도 넘게 그대로 둔 상태였어요. 이것도 이참에 새로 바꿔야겠다. 서랍장을 뜯어내는데 틈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열쇠였어요. 전에 이 가게를 운영했던 분이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열쇠에는 B-32라는 번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물함 열쇠 같은데. 혹시나 해서 미경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경아,
상인연합회 사물함이 B로 시작하는 게 있어? 응, 상인연합실 뒤편에 그런 사물함들이 있어. 근데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B-32번 사물함. 혹시 이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밤에 미경이가 상인연합 사무실에 일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미경이가 이를 보는 동안 저는 슬쩍 뒤편으로 가서 B-32번 사물함을 찾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넣어 봤습니다. 찰칵하고 열렸어요. 사물함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6년 공장 로고가 찍힌 노란 표지의 낡은 장부와 최근 작성된 듯한 협동금고, 비상대출 명단이 함께 있었어요. 노란 장부를 펼쳐보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전날 작성된 비상문 잠금 공지가 있었고 우측 하단에는 회계대리 도성만이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986년 그때의 도성만과 지금의 도성만이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지금처럼 불법적인 일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으로 모든 자료를 촬영했습니다. 원본은 제자리에 두고 사물함을 잠갔어요.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도성만을 고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딸의 전세를 위해 모른 척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성만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선희 씨 어젯밤 상인연합에 있었다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경이가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따라갔었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지은이 씨 전세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성만이 다시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딸 전세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1억 8천만 원 정도는 특별 대출로 가능합니다. 이자도 시중보다 훨씬 낮게 해드릴 수 있고요. 정말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딸의 간절한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어요. 대신 도성만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뭘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은 옛날 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란 장부 같은 얘기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성만이 제가 사물함을 열어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선희 씨도 잘 아시잖아요. 1986년 그 일. 이제 다 지난 일이고 굳이 들춰낼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닐까요? 도성만의 말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대신 딸의 전세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도성만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모른 척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은 눌러 짜야 맛이 난다는 제 철학이 떠올랐어요. 진실도 끝까지 눌러야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밤 11시 32분에 고정 이체와 SM 상사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한 장짜리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 몇 분과 이 자료를 공유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이런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상인들도 놀라더군요. 자신들이 낸 이자와 수수료 중 일부가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경이와 함께 지역 신문 기자에게도 익명으로 자료를 제보했습니다. 동시에 협동금고 민원 시스템에도 이자 계산 오류와 자금 유용 의혹을 신고했어요. 며칠 후 도성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선희 씨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신문사에 제보하고 민원 넣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지은이 씨 생각해서라도. 죄송하지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로. 도성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협동금고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독 보도였어요. 기사가 나가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합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성만은 처음에는 허위 신고라며 발뺌했지만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B-32 사물함에서 나온 노란 장부의 결제 도장과 사물함에서 발견된 지문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1986년 화재 사건 은폐부터 최근의 이중장부 작성, 수수료 편취까지 모든 게 한 번에 드러났어요. 특히 비상문을 쇠사슬로 잠근 것이 도성만의 지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상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조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저도 참석했어요. 많은 상인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986년 그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오른쪽 턱의 흉터를 보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우리는 잠긴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서 절망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열쇠로 말이에요. 제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인들은 만장일치로 도성만의 해임과 고발을 의결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협동금고는 부당하게 받은 수수료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피해 상인들을 위한 지원기금도 조성되었어요. 지역사회와 기업들의 기부까지 더해져서 새벽학사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숙 프로그램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도 공공전세 매칭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에 보증금 1억 8천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꿈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저는 시장 한편에 열린 문 배움터를 개설했습니다.
야간에 장부 작성법이나 세무 기초 원가 계산 등을 무료로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더 이상 도성만 같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상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개소식 날 저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름은 눌러 짜야 맛이 나고 진실은 눌러야 드러납니다. 그 말과 함께 시장 상인 회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바라봤어요. 그 시계는 늘 밤 11시 32분을 가리키며 멈춰 있었거든요. 도성만이 매일 그 시간에 돈을 빼돌렸던 그 시간 말이에요. 이제 이 시계도 바꿀 때가 됐네요. 미경이가 새 시계를 벽에 걸었습니다. 새 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울행 첫 차가 출발하는 시간이었죠. 지은이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니 손자가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도 서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기뻐하더군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은이의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결국 진실을 택한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요즘 열린문 배움터에는 매일 저녁 10댓 명의 상인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장부 작성법이나 세무 신고 같은 실무적인 것들을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선희 선생님, 저도 뭔가 이상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상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매상에서 받은 계산서와 실제 입금 내역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일단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함께 살펴봅시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숫자에 약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배움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선희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기욱이라고 합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 PD인데요. 선희 씨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루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알려진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평범한 시장 상인이 용기를 내서 부정을 고발하고 그것이 지역사회 전체를 바꾼 사례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PD님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미경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아, 방송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미경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국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 당일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하지만 PD님이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이끌어 주셔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986년 그 화재 사건과 최근의 금고, 비리 사건이 같은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딸분의 전세 문제 때문에 진실을 덮을 뻔했다고 하셨는데, 네, 솔직히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가 침묵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만 편하자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 안에 있던 이야기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장으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고 전화도 많이 걸려왔어요. 선희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맞서 봐야겠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배움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도성만이었어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선희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성만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1986년 그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더군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변명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도성만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사과는 저에게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성만이 떠난 후에도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막상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미움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어요. 재판은 석 달 후에 끝났습니다. 도성만은 업무상 배임과 안전관리 소홀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셈이었죠. 판결이 나온 그날 밤 저는 혼자 시장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딸의 전세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협동금고도 투명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낼 줄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서울에서 지은이가 손자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주말을 이용해서 온 거였어요. 할머니,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뉴스에서 엄마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우리 아들도 할머니가 유명하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유명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가 서울에서 사귄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고 지은이는 새 직장에서의 일상을 들려줬어요. 할머니 서울에도 놀러 오세요. 그래 할머니도 서울 구경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서울이 더 이상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모자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기차역에서 배웅하며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참기름을 짜기 시작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참기름 드세요. 네, 그런데 사장님께서 만든 참기름이 정말 맛있어요. 다른 곳 거랑 뭔가 다르더라고요. 기름은 눌러 짜야 맛이 나거든요. 급하게 짜면 제맛이 안 나요. 손님에게 참기름을 포장해 드리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참기름을 짜는 것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눌러가면서 진실을 찾아낸 거였죠. 오후에 열린문 배움터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온 상인분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저희는 숫자를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칠판에 간단한 장부 작성법을 설명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숫자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몇 분이 남아서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이었어요. 거래처에서 속이려고 하거나 임대료 계산이 이상하거나.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미경이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선이야 요즘 정말 바쁘다면서? 응, 배움터 때문에 좀 바빠졌어. 그런데 보람이 있어. 좋은 일 하는 거야. 나도 시간 되면 도와줄게. 고마워. 그런데 미경아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인데. 미경이와 헤어진 후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독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들어 협동금고 비리 사건과 관련된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방송에 출연한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배움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문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이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후 서울에서 온 공무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희 씨께서 운영하시는 배움터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며칠 고민한 끝에 자문위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자문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저보다 훨씬 학력도 높고 경험도 많은 분들 사이에서 과연 제가 할 말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회의를 해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이론은 잘 알지만 실제 상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장사가 끝난 후에만 시간을 낼 수 있고 너무 어려운 내용보다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걸 원해요. 제 의견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도 미경이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의에 참여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몇 달 후 전국 10여 개 지역에 열린문 배움터가 생겼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었지만 기본 취지는 같았어요. 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을 나누는 거였죠. 개소식에 참석하러 부산에 갔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니요. 선희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부산 배움터를 운영하게 된 분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었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딸의 전세 문제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인천에 도착해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을 걸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역시 집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문 앞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도성만이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손글씨로 쓴 사과문이었습니다. 선희 씨께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어요. 1986년 그때부터 잘못 시작된 일들이 결국 더 큰 잘못으로 이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희 씨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저도 참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느껴졌어요. 그날 밤 배움터에서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뉘우칠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용서와 책임은 별개의 문제예요. 수업이 끝난 후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도성만을 용서하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용서라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도성만이 매일 돈을 빼돌렸던 시간인 11시 32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되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게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서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예전처럼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발표를 했대요. 우리 할머니는 정의의 편에서 싸우는 영웅이라고요. 아이고, 뭔 영웅이야. 그냥 할머니인데. 아니에요. 정말 영웅이에요. 저도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손자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오른쪽 턱의 흉터를 만져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흉터가 트라우마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의미로 느껴졌어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상처이자 동시에 그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겠네. 예전에는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던 흉터를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참깨를 볶는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장님, 참기름 주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막 짠 신선한 거예요. 참기름을 포장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배움터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거창한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오후에 배움터에 새로운 학생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선생님,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급여 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알아봅시다. 그분의 급여 명세서를 보니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자 그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을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였어요.
몇 주 후 그 여성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잘못 계산된 급여를 다 돌려받았어요. 잘 됐네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신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냥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분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어요. 연말이 되니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12월 어느 날 시장 상인회에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분위기가 밝았어요. 도성만 사건 이후로 시장 전체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상인회 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특히 선희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더 좋은 곳이 되었어요. 모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갑작스러운 박수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지켜 세워 주시니까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미경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선희야, 올해 정말 수고 많았어. 미경이, 너도. 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내년에는 뭘 할 거야? 글쎄, 아직 정해진 건 없어. 그냥 지금처럼 배움터 운영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너한테 잘 맞는 일이야.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해 첫눈이었습니다. 눈을 보며 문득 1986년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어요. 그때는 앞이 막막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서울에도 눈이 와요. 우리 아들이 할머니 생각난다고 하네요. 곧 내려갈게요. 딸의 문자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에도 몇 번 놀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친 후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가게를 열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선희 씨. 젊은 여성이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혹시 어디서 뵀나요? 저는 방송 작가예요. 몇 달 전에 선희 씨 인터뷰할 때 함께 갔었거든요. 아, 그때 PD님과 함께 왔던 분이었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선희 씨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고 싶거든요. 또 방송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선희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미경이와 상의했습니다. 미경아, 다큐멘터리 출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좋은 것 같은데. 너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지면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냐. 미경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결국 다큐멘터리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은 몇 달에 걸쳐서 진행되었어요. 일상생활부터 배움터 운영, 상담 과정까지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제 일상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희 씨의 원동력은 뭔가요? 촬영 중에 감독님이 질문했습니다. 원동력이라. 글쎄요. 그냥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격인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봐도 행동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됐네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촬영이 끝나고 몇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이렇게 용감한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싶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보려고 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방송 후에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인천시장에서 참기름을 파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강연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강연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건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미경이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증거를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시작하세요. 가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이런 조언들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거든요. 봄이 되었습니다. 벌써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손자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이가 많이 자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나쁜 사람을 혼내줬다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할머니를 멋있다고 했어요. 손자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단순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할머니가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며칠 후 지은이 모자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헤어질 때마다 서운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가게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가게 안에 퍼지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선희 선생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서요. 아, 강연을 들었던 분 중 한 명이었군요. 저희 동네에도 배움터를 만들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잘하셨네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분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산의 배움터도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지역 특성에 맞게 업 관련 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더군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이 시작해 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분이 돌아간 후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여기저기서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녁에 배움터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수강생이 늘어서 더 큰 공간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선생님, 저희 동네에도 이런 곳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수강생들의 말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배움터를 더 확장할 수는 없을까요? 며칠 후 미경이와 상의했습니다. 미경아, 배움터를 좀 더 키우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장소는 어떻게 할 거야?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겠어. 실제로 시청에 문의해 보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선희 씨 같은 분이 직접 운영한다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몇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배움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배움터보다 3배 정도 큰 규모였어요. 강의실도 여러 개 있고 상담실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시의원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배움터 운영자들까지 왔어요. 이 배움터가 우리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시장님의 축사를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인사말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딸의 전세 걱정을 하던 평범한 엄마였어요. 참석자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모두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를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새로운 배움터는 첫날부터 문전성시였습니다. 기존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이런 곳이 필요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기본적인 장부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세무신고, 법률 상식, 심지어 디지털 기기 사용법,
것까지 가르쳤어요. 특히 젊은 강사들이 합류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실무는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어요. 선희 선생님, 저희가 이론은 가르칠 수 있지만 현장 감각은 선생님이 최고세요. 젊은 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서로 배우면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세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움터는 계속 북적이었어요.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에 급여 문제로 상담받았던 그 여성분이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 그때 그분이시군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로 왔어요. 궁금해하는 제게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동료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요? 좋죠. 언제든 오시라고 하세요. 며칠 후 그분의 동료 여러 명이 단체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대응하세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제 조언에 따라 그분들은 함께 회사와 협상했습니다. 결국 모든 수당을 정상적으로 받게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신 덕분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배움터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을이 되자 배움터 1주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행사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배움터 안이 꽉 찰 정도였어요. 선희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곳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미경이가 케이크를 준비해 왔습니다. 선희야,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미경아.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케이크 자르기 행사를 하면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딸의 전세 걱정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뭐세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책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책이라.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며칠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분 중에 출판 관계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희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책 쓰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글을 써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전문 작가가 도와주면서 점차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선희 씨의 경험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작가의 조언에 따라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기름은 눌러 짜야 맛이 난다였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제목으로 삼은 거였죠. 출간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배움터에서 작은 행사로 진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선생님 책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기뻤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2년 전 모든 게 시작되었던 그 겨울이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손자와 함께 책 출간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들도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볼 거예요. 아직 어려워서 못 읽을 텐데. 지금은 못 읽어도 커서는 읽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책 쓸 거예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보여준 모습이 손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연말이 되어 또 한 해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움터 확장, 책 출간, 전국 각지에서의 강연.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용기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어요. 벌써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새해 첫날 배움터에서 신년 모임을 열었습니다. 수강생들과 강사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새해에는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한 수강생이 질문했습니다. 특별한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하죠. 모임이 끝나고 혼자 남아서 정리를 하는데 문득 지난 3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 봄, 딸의 전세 걱정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당시에는 그냥 급한 불을 끄려는 마음뿐이었는데 결국 더 큰 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불을 끄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B-32 사물함을 열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래도 열쇠를 돌렸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었어요. 도성만의 편지도 생각났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그 사과 편지를 받았을 때의 복잡한 기분,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미경이 같은 든든한 친구, 용기를 내어 함께해 준 상인들, 배움터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만남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도성만이 돈을 빼돌렸던 시간인 밤 11시 32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되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게 정리되었다는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의 배움터들이 연합회를 만들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더 좋은 활동을 하자는 취지였죠. 선희 선생님이 초대 회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연합회 준비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고민 끝에 연합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배움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첫 번째 전국 대회를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각 지역의 배움터 운영자들과 만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짜는 일까지.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운영자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선희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시작했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아직 많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각지에서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담 매뉴얼 제작,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기대가 되었습니다. 봄이 되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시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걸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배움터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선희 씨 정책자문위원을 맡아주시겠어요?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서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꼭 필요해요. 결국 정책자문위원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정책에도 관여하게 된 거였어요. 첫 번째 자문회의에 참석했을 때 떨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제가 가진 경험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책상에서 만든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야 해요. 정책 담당자들도 제 말에 공감했습니다. 덕분에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여름이 되어 지은이가 손자와 함께 휴가차 내려왔습니다.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희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온대요. 정말? 교과서에? 네, 시민의식 단원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배운다고 해요. 손자의 말에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릴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야,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다만 용기를 냈을 뿐이지.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손자의 다짐을 들으며 기뻤습니다. 제가 보여준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해 가을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저에게 명예시민상을 주기로 한 거였어요. 시상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시장 상인들, 배움터 수강생들, 전국 각지의 운영자들까지 왔어요. 박선희 씨는 한 개인의 작은 용기로 우리 지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시장님의 치사를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올라가면서 3년 반 전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전세 걱정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 특히 미경이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 함께 해준 시장 상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를 받으며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시상식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희 동네도 많이 달라졌어요. 용기를 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되어 연말 정산을 하면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연합회장직, 정책자문위원 명예시민상.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배움터를 통해 만난 수백 명의 사람들, 전국 각지의 운영자들, 정책 담당자들. 이 모든 만남이 저를 성장시켜 주었어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된 지 벌써 4년째였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가게를 열고 평소처럼 참기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이 평범한 일상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와서 인사했습니다. 네, 고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맛있는 참기름 드릴게요. 사장님이 직접 짜신 기름이 제일 맛있어요. 다른 곳 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기름은 눌러 짜야 맛이 나거든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제 인생의 철학이 되었고, 지난 4년간 저를 이끌어준 신념이었어요. 손님이 돌아간 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름은 눌러 짜야 맛이 나고 진실은 눌러야 드러난다. 창밖을 보니 새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문득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오른쪽 턱의 흉터를 만져봤습니다. 예전에는 감추고 싶었던 이 흉터가 이제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고통스러운 과거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밝혀낸 열쇠이기도 했거든요. 저녁에 배움터에서 새해 첫 수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수강생들이 많이 왔어요. 선생님, 새해에는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한 수강생이 질문했습니다. 글쎄요, 거창한 목표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서로의 선생님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미경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이야, 수고했어. 새해에도 건강하게 잘해보자. 고마워, 미경아.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인데. 당연한 거지. 미경이와 함께 배움터를 나서면서 지난 4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이런 우정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시장을 걸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들이 할머니께 인사드린다고 해요. 응, 지은아.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손자는 잘 지내고? 네, 엄마 덕분에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해요. 딸의 목소리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4년 전 전세 걱정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셈이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정말 존경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생각해 준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2026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었다. 4년 전 딸의 전세 문제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일기를 쓰면서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서울행 첫 차가 출발하는 시간이었죠. 4년 전 상인회실 벽시계가 11시 32분에서 6시로 바뀌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도성만이 돈을 빼돌렸던 시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으로.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였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지난 4년간 겪은 일들이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거든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미경이 같은 친구들, 배움터의 동료들, 전국 각지의 운영자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름은 눌러 짜야 맛이 나고 진실은 눌러야 드러난다.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철학을 되뇌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게 환하게 빛났어요.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